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조국은 사퇴했지만 전쟁은 지금부터다 입니다. 왠지 좀 여러분 허전하죠. 조국 사퇴 거의 3개월여 동안 대한민국을 암흑시대로 이끌었던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국이 사퇴하고 보니까 한 방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이 조국은 사퇴했지만은 사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퇴 시까지는 일종의 예비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격적인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퇴에 이어서 큰 틀에서는 문재인 퇴진까지 요구해야 되겠지만은 그 중간에 공수처 설치를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조국 사퇴를 놓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국을 끝까지 안고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평가가 최악의 상황이 되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급락했다. 그래서 이제 저쪽 지도부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내년 총선 때 망하겠다는 그런 위기를 느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걸 받쳐주긴 해요. 가장 최근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35.3%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리얼미터 이 결과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닥 수준까지 갔었죠. 41%대로 떨어지고 못하고 있다가 56%대로 가면서 거의 사륙으로 간격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35.3%였고 그 다음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4.4%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율 격차가 1%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오차 범위가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구조고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감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온몸으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위기로 다가왔던 것은 일간 집계가 있거든요. 일간 집계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간 집계 결과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3%인데 자유한국당은 34.7%입니다. 그러니까 일간 집계 기준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7%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난리 나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 집권 여당의 수뇌부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전체 국회의원들은 명운이 걸려 있잖아요. 내년 총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생존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곱하기 부글부글 했을 거라고요. 그 정도로 말은 못해도 아마 집권 여당의 조국 사태를 보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안했을 거고 결국 이제 이것이 조국을 사퇴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황으로는 이제 며칠이죠, 여러분? 13일 날 지난 일요일입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동을 했잖아요. 여기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청와대를 대표해서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고위 당정청 협의를 했잖아요. 물론 말이 그냥 고위 당정청 협의회라고 하지만은 뭐 이 결과로 해서 그 다음 날 14일 날 11시에 조국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지만은 사실 이 현장에서 현재 이 위태위태한 상황을 조국에게 충분히 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바로 청와대로 가서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고 아마 청와대가 그 사퇴를 수리한 것은 그 다음날 오후 3시 청와대 발표문이 있기 전, 그러니까 조국 사퇴가 12시니까 그 전쯤에 아마 조국이 11시에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던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 사퇴를 선언했던 그 시간하고 그러니까 11시하고 2시 사이에 아마 청와대에서 조국이 그 전날에 사퇴 의사를 밝혔을 것이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조국이 자발적으로 사퇴했다기보다는 결국 경질이 된 거죠. 잘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새를 갖춰준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뭐 조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은 스스로는 절대 본인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것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엮어진 조국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 있잖아요. 노무현의 자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11년 방송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실제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검찰개혁을 평생의 그 미션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완수까지 하고 싶었던 그런 의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다른 거죠. 그게 이제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라든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일 단위로 급변하고 계속 추락의 길로 가니까 정말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조국 수사하고 아니면은 조국 가족 수사하고 이 관련해서 조국 내지는 정경심 내지는 그 가족들이 지연작전을 펼쳤잖아요. 왜냐하면은 조국이 원래 제 생각에는 사퇴 시점을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민정수석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했던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 있잖아요. 요것들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개특위에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데 나중에 국회 본회의에 늦어도 12월 초 정도면은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사퇴 시점을 빠르면은 11월 말 늦어도 12월경에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연작전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없는
수사 방해 작전을 쓴 거잖아요. 본인을 포함해서 특히 정경심은 노골적으로 그랬고 그의 동생인 조건도 그랬고 뭐 그랬습니다. 시간 끌기 작전이었죠. 그게 아마 조국이 검찰개혁이라는 미션을 완수하는 시점을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공수처와 하나는 뭐였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서 의결이 되는 순간 완수했다고 보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다 보면은 뭐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한 달 금방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 달이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버티기 작전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조국이 처단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경질이 되고 잘렸다고 하지만은 국민이 심판대에 세워서 조국을 자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강화문 집회의 위대한 국민의 힘을 동원해서 국민이 심판대에 올려서 조국을 자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뭐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지연 방해 작전이 안 먹힌 거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조국의 업무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서 결국은 조국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지연 방해 작전을 일시에 국민의 심판이란 이름으로 정리를 해버렸던 거죠. 그런 겁니다.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조국 사태는 일종의 본선전에 하는 예비전인데 예비전에서 조국을 잡은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선은 이게 아니에요. 솔직히 뭐 조국 사태라는 게 큰 의미는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조국이 내세웠던 게 특히 이제 촛불 집회 세력들이 내세웠던 게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국은 법무부 장관 임명되기 전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사개특위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게 사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미 공이 입법을 하는 국회로 넘어갔다니까요. 법무부 장관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지원하는 작업 정도? 뭐 그 정도 하는 것이지. 공은 이미 입법부인 입법을 하는 국회에 넘어가 있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야기하는 뭐 자기가 이제 검찰 개혁안으로 발표했던 거 거창했잖아요. 물론 떠나기 전에 자기의 그 성과를 내세우고 싶었겠죠. 그게 이제 어저께 11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늘어놓는데 사실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 청와대의 명을 받들어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이 검찰개혁안을 내놓기 전에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내서 선수를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또 다른 법무부 장관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입법이 어려운 것이지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검찰개혁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래된 검찰 관행들 있잖아요. 절제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라. 뭐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해라. 이런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대통령령으로 다 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장 어려운 것은 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 없어도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절제된 이 검찰 권력, 그러니까 검찰권 행사의 방식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라. 뭐 그렇게 하니까 뭐 공개수사 금지하겠다. 그래서 포토라인
안 세우겠다. 심야조사 금지하겠다. 이제 9시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가장 큰 것은 피사실 공표였는데, 저는 사실 피사실 공표는 정말 이거는 극복해야 될 구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검찰과 언론이 야합해서 대한민국의 VIP들을 죽이는 그런 공작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피사실, 이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피사실을 검찰이 언론에 공표를 해가지고 흘려가지고, 언론은 이걸 가지고 기사해가지고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무죄인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피의자 정도, 범죄 혐의자 정도에 있는 사람의 인격살인을 밥 먹듯이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자로서 검찰의 계력을 보여주고, 여기에 또 조연으로서 언론이 가세하면서 권력 노름을 검찰과 언론이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과 언론 권력이 센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개 이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전면에 나서서 권력자임을 이렇게 가시하는 구조는요,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도 정근대적인 사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악이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 되고, 저는 이번에 성과가 있었다면 피사실 공표죄를 범하는 검찰의 검사나 수사관을 법대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적게 하는 언론도 마찬가지로 중죄로 다스려서 다시는 피사실 공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VIP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그래서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하는 그런 비극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건 이 피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은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뭐 발표를 하나 했대요. 이런 것도 별거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진작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은 검찰이 특수부 이 7곳에서 3곳으로 축소를 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 통과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통과가 됐답니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부로 바꿔가지고 3곳만 남은 거죠. 옛날에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강주, 부산 7곳에서 지금은 서울, 대구, 강주 3곳만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 강주는 원래 아니에요. 대전, 부산이 맞는 거지. 서울, 대전, 부산이 맞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건 3곳으로 이제 축소를 했답니다. 이름도 뭐 반부패 수사부로 이제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은. 그리고 냉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반부패부로 7곳에서 3곳으로 남았다고 해서 축소가 되었다고 하나, 사실 뭐 할라치면 다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4곳은 특수부가 없어졌잖아. 형사부 속에서 숨어가지고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검찰이 여전히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검찰이 공수처가 통과가 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부패 수사, 공무 수사, 경제금융 수사, 그 다음에 선거 수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방위산업 수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적 관심사잖아요. 여전히 공수처 설치가 되더라도 검찰도 수사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공수처가 설치되면은 우선권을 공수처가 가지게 되죠. 공수처가 상위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올려 하면은 공수처에 검찰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를 한번 진단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조국 게이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조국 게이트가 어쨌건 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조국 게이트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특히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고 대통령 수행 능력 평가가 급락하면서 지도부 특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래서는 우리 모두 죽겠다 해가지고 조국을 빨리 정리해라 하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요. 청와대도 버티다 10월 이내로 하겠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날짜를 10월 14일로 잡았던 것이고요. 조금 앞당겨진 거죠, 뭐. 그 다음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개인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마 4차 소환 조사 때 정경심을 구속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고 그 노트북 있잖아요. 또 이거하고 연계해서 조국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제 부부 공동체로서 아마 그런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패닉으로 개인적으로는 몰고 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사퇴했지만 오늘 법무부 국감을 앞두고 있거든요. 법무부 국감은 되게 무섭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라고 치면은 만일이 여기서 조국이 위정을 하게 되면요. 위정은 중죄로 다스립니다. 벌금형이 아니에요. 형사처벌 대상이라니까요. 10년 이하 1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감장에서 법무부 장관 조국이 위정죄를 범하게 되면은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로남불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던 조국이 여기서 위정죄를 범하게 되면은 꼼짝 막아야 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조국 개인으로 보면은 아까 뭐 정경심 이 소환조사 관련된 거 또 국감 이런 것들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조국의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가 일종의 신앙심 수준이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것도 작용을 했을 거예요. 서버로. 그러나 메인은 범자파를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당서기로서 큰 결정을 내린 거죠. 내리면서 문재인에게 빨리 정리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죽어. 그렇게 했고 여기에 탄력을 받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이낙연,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등등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탄력을 받아서 두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손이 힘을 실어주니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개혁을 하고 나갔다. 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하면서 11시에 검찰개혁안 발표하고 2시에 퇴진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게끔 그림을 자기들끼리는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부터 전쟁의 시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바뀌기도 했고 중요한 것은 입법이거든요. 사력을 다해서 관철시키다는 게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 공수처 설치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공수처 설치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뭐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정족수가 50% 찬성에 50% 출석이 50% 찬성이니까 뭐 현재 구조로 보면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수처 설치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온몸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국을 불쏘시개로 내세워서 좌우전쟁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우전쟁에서 우리 우파가 좌파를 10배 이상 계력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저들의 전략은 이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1차, 2차 또 이번에 또 예정돼 있다고 그러죠. 촛불 집회를 통해서 좌파를 결집시키는 효과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 맛을 옛날에 봤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그 맛 잊고 살았는데 그 맛 다시 보게끔, 다시 말하면은 좌파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좌우전쟁을 분명히 우파하고 전쟁에서 질 걸 알면서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벌써 2번 했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공수처 설치로 가겠죠. 조국 퇴진했으니까 이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희생당한 조국을 기리면서 결국은 검찰 개혁의 희생타로서 표면적으로는 조국을 추모하면서, 추모는 아니니까 추모는 아니네요, 하면서 결국은 세를 결집해서 검찰개혁의 완수는 공수처 설치다! 라고 외치면서 공수처 설치를 하기 위해서 좌파가 결집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촛불전쟁을 끝판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국 사태까지는 예비전이에요. 새 결집시키는 예비전이고, 새를 결집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본선에 들어가서 공수처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본선임을 자각을 하고, 그래서 정신무장, 행동무장 세게 해가지고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는 그날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촛불하고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절대 불가다. 장기 집권 사령부다. 맞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은 공수처를 베이스로 해서 장기 집권 시나리오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20년, 100년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업무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핵심은 공수처다. 조국의 위대한 희생정신, 조국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니까, 공이 국회로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총대 메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그것은 핵심이 공수처 설치하는 거다. 국회에도 전선이 형성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전선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의 오신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냥 쏘쏘입니다. 결국은 나경원과 이인영의 한마디 말에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는 공수처 설치를 온몸으로 공력 저지해야 될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